녹화는 벌써. 네, 저기 박현성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가 약간 조금 뭐랄까요,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커리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관점이 살짝 다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분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선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였구나 라고 이제까지 들어왔던 얘기이긴 한데 조금 달랐네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 옥토제너리언으로 살기 위한 생애 설계라고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걸 제목을 설명하면 전체 내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그런 얘기였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경력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주제하고 걸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팅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IMF가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 1997년 8년도쯤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뭐 우리나라 말로는 전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40대 50대의 기업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특히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커리어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커리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가 되어서 원래는 커리어가 이제 굉장히 뭐 부각이 되긴 하지만 생애 설계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팅 분야에서 한 22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삼성전자에서도 한 10년 이상 일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 2월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제와 관련된 쪽에 많이 이제 친밀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80대에도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도 많이 드릴 텐데 글쎄요. 좀 인사이트를 얻으시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랑은 아닙니다. 어떻든 그렇고요. 지금은 퇴직하고 나서 3개월을 집에서 놀아봤어요. 보통 제가 만나는 분들이 50대 중후반 또는 60세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근데 이제 보통 그분들이 퇴직하실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젠 놀고 싶다. 절대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50 후반 또는 60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3, 40년을 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보통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오셨기 때문에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인생이 이막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마냥 놀 수는 없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60세 퇴직을 하고 3개월 집에 있어 보니까 마냥 놀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실 때 또는
50대 후반이나 60세가 되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뭘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냐면, 나라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게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이 없으면 약간 뭔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약간은 뭐랄까 조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일과 관련해서 내가 내 그 뭐랄까 살아가는 의미를 뭔가 생각했던 사람인데 일이 없어지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일을 계속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일을 계속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신다라면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생 2막의 어떤 시작을 60세 정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60세 이후에 일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셨느냐라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60 이후가 되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60 이후에 일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런 준비를 하신 분만 필드에서 일할 수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60 이후에 일을 하는 분들을 들여다보면 90% 이상이 직업을 전환하게 되십니다. 근데 직업을 전환한다라는 것도 제대로 잘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50대는 결국은 요즘에는 60 이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뭔가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업에서는 보통 50세 또는 52세, 55세, 58세 교육들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교육을 하냐면 생애설계라는 주제로 교육을 해요. 근데 왜 생애설계라는 교육이 기업에서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될까라는 거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60 이후에 다 여가만을 즐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를 하실 텐데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그 60 이후의 삶을 살아갈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생애설계라는 이름으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기회라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 밖에 있는 분들 또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조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노후가 굉장히 길어졌다,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들에게, 조직 밖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다 굉장히 길어진 노후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보면 고령화 사회가 됐다라는 얘기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른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옥토제너리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준비를 위해서 생애의 보통 영역들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보통 한 5개 내지 6개 영역으로 얘기합니다. 그 영역별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라는 것들 말씀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제일 이슈가 되는 일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거는 조금 나름대로 조금 기억에 남기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합니다. 노인 천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언제부터? 2024년 7월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2024년 7월 10일에 65세 이상의 분들이 천만이 넘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노인 천만 시대 느낌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이나 이런 거를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만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5세 되면 우리가 그걸 그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교통 관련된 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2050년이 되면 우리가 고령 인구의 비율이 44%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인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하지 않고요. 또는 어르신이 넘쳐나는 시대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르신이란 이분들이 실은 65세가 넘은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고 싶은가라는 조사를 했더니 뭐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응? 본인 이름으로 불리면 좋겠다. 네, 그것도 맞죠. 보통 이제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노인, 어르신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싫어하신대요, 그거. 어르신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였냐면 그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불리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예, 장청년. 엄청 어렵죠. 네. 장년인데 청년이에요. 장청년으로 불리고 싶대요. 본인들은 장년이긴 하지만 청년의 느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장청년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원하지만 사회에서 65세 넘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약간 어른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른이라는 단어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든 노인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의 이미지가 어떻냐.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거는 네, 책임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분들을 재채용하는 그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가 존경스러운, 다행인 것 같아요. 책임감 있고 존경스러움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뭔가요? 꼰대 같은. 네. 여전히 어르신이나 어른이라는 단어 안에는 약간 꼰대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꼰대는 뭘까요? 특징이 뭐예요? 네. 말이 많고 간섭하고 그리고 고집 세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죠.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나 없나라는 어떤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네, 권위적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그 경로석 근처에서 항상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평소에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종로 3가를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타시잖아요. 탑골공원 이제 가서 노시다가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왜 시끄러워져요? 예, 자리 때문에 내가 더 나이가 많고 그래서 너는 젊은 것 같은데 왜 거기 버티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강하게 쏩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 민증 보자. 예, 제가 다른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나이가 벼슬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은어가 하나 있습니다. 벼슬아치. 예. 나이를 벼슬로 생각한다라는 은어입니다. 노인에 대한 은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 할매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는 할머니들이 매미 소리처럼 시끄럽다. 그래서 할매미예요. 네. 또 하나,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뭐죠? 그 여기 이빨 틀니를 이렇게 딱딱거린다고 해서 틀딱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자, 이런 꼰대 같은이라는 이미지와 조금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네,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노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걱정도 많고 너그러운 면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결국은 60 이후에 어딘가 노동시장에서 다시 일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진 분들의 어떤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그 60 정년을 지나면 다시 재취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잔소리를 많이 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연봉을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직책을 높게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그 뭐랄까요? 신체적으로 일단 기능이 좀 저하돼서 일을 열심히 안 할 것이다. 책임감은 물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어떤 인식들을 기업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들이 직업 전환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취업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직업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직업 전환을 할 때 이분들이 진출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60 정년 이후에 진출하는 분야들을 살펴보면 물론 창업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거의 대부분 창업을 하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창업은 굉장히 다른 분야거든요. 그리고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0 이후에 비용을 투자해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창업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선호하실까요? 이분들이 귀농귀촌도 하십니다. 네, 귀농귀촌, 귀산촌, 귀어 이런 거 하십니다. 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굉장히 진입하기 좋은 분야로 가신다라는 거죠. 네, 참 그 중에서 부러우신 분들 계세요.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하러 지방을 굉장히 저는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거의 서울에 있을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왜냐하면 전국에 생산직이나 사무직으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여쭤보면 간혹가다 귀농귀촌 하시겠다라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짓겠다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이제 대도시에서 퇴직하시는 이 사무직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그 다음 진로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취업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하실까요? 전문성이 없거든요. 전문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전문성이 21세기의 경력관리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면 지식, 기술, 그 다음에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입니다. 자, 내 분야에서의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네트워크와 성공 경험이 경력이 20, 30년 됐다라고 해서 그거를 다 대단하다라고 노동시장에서 평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공 경험을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재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약간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퇴직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무직이면은 관리자 역할을 하셨던 분들거든요. 관리직이 전문직입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해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고
굉장히 일하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속도도 빠르고 하지만 그거를 전문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섞여 있는데 보통은 노동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60세 정년 이후에 자기 분야로 취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근데 어느 분들이 취업하냐면 전문성을 계속 유지해 오신 분들이나 생산직이신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 분야에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재취업에 성공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재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로 가시냐? 결국은 약간 유사한 분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여가를 직업화하는 분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길게 일하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여가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런 시장의 상황 때문에 보통은 언제까지 많이 일하실까요? 보통 연금을 받는 때까지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연금을 언제 받으시냐면 63, 64, 65세 즈음에 다 받으십니다. 지금 이제 퇴직하고 계시는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62년생은 63세에 받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요. 그러면 보통 이분들한테 여쭤보면 저는 그때까지만 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통계를 내보면 언제까지 일하실 건지에 대한 희망 나이를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통계청에 나온 통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70.3세로 나와 있습니다. 아, 70.3세가 아니라 73세. 73세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60세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옥토제너리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희망 나이가. 아무튼 그렇고요. 자,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실은 오래 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미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결국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의미 있게 나이 들 것인가가 중요해진 사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미 있게 산다라는 게 뭘까라는 거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여가만을 즐기는 게 의미 있는 삶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여가만 즐기면서 40여 년 살 수 있을까요? 네, 여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생의 여러 영역을 들여다보고 여가가 아닌 다른 영역들에서 의미 있게 잘 살기 위한 것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60 이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항상 내드리는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이 듦에 대한 에세이를 쓰세요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나이에 있던 간에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분명히 한번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나이가 벼슬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재무적인 준비예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노후의 시간이 정년 60세 이후에 40여 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굉장히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통 비재무적인 준비까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재무적인 준비와 비재무적인 준비를 처음에 얘기하셨던 분이 2000년도부터 이걸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슈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라면 유튜브에서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00년도부터 그 얘기를 해오셨던 분이 그 미래에셋에서 죄송해요. 특정 저기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은퇴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은퇴연구소장을 하시던 강창희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미 은퇴하셨어요. 네,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한 거의 80 다 되셨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이 강의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구나.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준비까지 필요하다라는 거를 최초에 주장하기 시작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든 비재무적인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재무적인 준비에 대한 거는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냐라면 사측연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측연금이 뭔지는 아시죠? 아, 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사측연금을 얘기하면서 주택연금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던 시기가 한 2, 3년 전까지 그랬었어요. 아니 뭐 주택을 왜 연금으로 써? 그건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측연금을 얘기해도 주택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세상이 계속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적인 준비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네, 뒤에 걸 볼게요. 자, 그러면 더 뒤로 가기 전에 옥토제너리언에 대한 의미를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옥토제너리언이 도대체 뭐냐? 느닷없이 왜 이 단어가 튀어나왔느냐? 2023년도부터 이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이거는 80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하고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80대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80대가 아니라 일하는 80대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정년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예 정년 제도가 없는 데들도 있습니다. 정년 제도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80대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요즘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인생이 즐겁다라는 거죠.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80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우리가 옥토제너리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그러니까 신문에 났던 때가 2023년도였어요. 그 뒤부터 굉장히 우리나라 분들도 일하는 80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분이 35년생이면 몇 살이시지? 거의 90대지 않으셨어요? 네, 일단 앱을 Good afternoon, 영상을 everyone. 보겠습니다. My name is Masako Wakamiya, but call me Ma-chan. I am 79 years old.
죄송해요. 마이크를 안 들고, 예, 보통 마이크를 안 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80대에도 앱을 개발하고 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신 거죠. 근데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건 프리먼. 네, 올해 88세. 예,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88세 맞아요. 근데 65세에 파일럿 면허를 취득을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젊었을 때 뭐랄까요, 하늘을 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65세에 취득을 하고 꿈을 이뤘다라는 거죠. 네. 제가 그 60세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뭐든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9세 할아버지가 자기가 99세의 생일을 맞아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내가 60세에 일을 그만두고 정년퇴직을 했을 때, 그때는 정년퇴직이 아니었구나. 아무튼 그 즈음에 퇴직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일상을 잘 살고 뭐 여행도 가끔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랬는데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99세까지 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모른 거예요. 그랬는데 99세까지 됐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60세에 뭐라도 시작했더라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때 곧 죽을 줄 알았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갈 날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 단정을 내려버리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9세의 생일에 굉장히 많이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12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금융권에서는 벌써 120세 시대를 얘기하고요. 요즘에 그 선생님들이 저기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시면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던가요? 거의 90대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100세까지 사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막 얘기했을 때처럼 이제 120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는 일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것이 될 거라는 거죠. 좀 깝깝하시죠? 답답해 오시죠? 아니 그때까지 산다면 어떡하지? 그게 준비됐냐라는 거죠. 일단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조금 답답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축적하고 있는 재무적인 어떤 상태를 들여다보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부터 생각을 하시겠죠. 자, 제가 아까 강창희 소장님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이 내놓는 솔루션이 하나 있어요. 자, 내가 나이가 들고 지금 이 나이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노후에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 계산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계산해낼 수 없어요. 정확한 수치를. 그럴 것이다라고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뿐이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였냐면 솔루션으로 제공한 게, 그러면 결국은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하는 것만이 그 오랫동안 사는 어떤 100세 시대를 살든 120세 시대를 살든 간에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선생님들 조용해지셨어요. 네. 참 이런 얘기할 때 좀 그래요. 네. 답답해지긴 해요. 네. 근데 어떻든 이분은 제가 아까 99세 할아버지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그때까지 사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시간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딱
크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일거리와 놀거리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거리, 놀거리.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뭘 하면서 놀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컨텐츠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은 65세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의 할머니 그분도 그 나이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실제로 지금 80대를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의원 아시죠? 네, 미국의 그분 85세입니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죠? 워런 버핏,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네, 그분 95세입니다. 이미 80대를 넘어가셨어요.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 83세입니다. 제인 구달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학자세요. 이분 91세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 누구 계시죠? 네, 100세가 넘으셨어요. 이분은 지금 107세, 8세 되시지 않았나? 김영석 교수님, 네, 그분한테 근래에 그 인터뷰한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언제가 가장 본인의 전성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60대, 70대가 본인의 전성기였대요. 예, 40대, 50대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네. 아직도 강의하시고 저술하시면서 그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80대, 90대가 넘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 배경이 뭘까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수명이 연장됐다라는 거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시다라는 거죠. 그걸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배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 유지가 되니까 활동을 하시는 걸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해요. 실은 아까 제가 언제까지 일하시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통계에서 73세가 나온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노후 준비가 안 돼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노후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해도 실은 생각해 보세요. 60 이후부터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소속이 없이 시간을 자유롭게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60 이후에는 많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축적해 놓은 자산에서 계속 빼서 쓰는 것보다는 활동을 함으로써 본인의 용돈도 벌고 손자, 손녀한테 뭔가 용돈도 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면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그러니까 딱히 경제적 이유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비용,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이 조금 씹히긴 하네요, 오늘. 네. 그런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저도 저희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세요. 80까지 다니세요. 이러세요. 저 아직 60 조금 넘었는데 저는 그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입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년퇴직하고 3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여기저기가 아팠어요.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뭐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아, 나이가 들긴 들었지만 평소에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가 아픈 거죠. 근데 활동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뭔가 조용하게 본인의 일상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뭐 꼭 뭐 나가서 일해야 돼? 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MBTI 할 때 E냐 I냐 자꾸 얘기하듯이 E이신 분들은 나가고 싶어 하지만 I이신 분들은 나는 집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떻든 사람들과의 교류나 사회생활이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옥토제너리언이 증가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자, 이분들이 자꾸 노동시장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저희 회사에 저처럼 60이 넘으신 분들이 한 4~5명 되세요. 근데 왜 자꾸 뽑을까요? 채용을 할까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미 어느 조직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자꾸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책임감이 있다. 아까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한다. 열정적으로 한다.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MZ하고 비교를 많이 하긴 해요. 요즘 죄송해요. MZ 있으실 텐데 MZ가 굉장히 다르죠. 네, 이 세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회사의 대표나 임원으로 앉아있는 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40, 50대, 60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MZ보다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한 게 더 마음에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 태도를 보고 계속 이들을 채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도 이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은 이미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렇게 오래 활동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시장은 무르익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는 저는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굉장히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 나갈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준비된 사람만이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6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이 장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조직 안에 속해 있을 때, 또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일만 바라보고 일단 삶을 구성했던 그런 나이대에는 일이 중심이 되고 인생의 다른 영역들이 약간 서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50세 중후반까지는 저 어떤 다이어그램이 해당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전부였죠. 네. 자, 그리고 재무나 관계, 건강, 여가가 개인에 따라서 중요도가 굉장히 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렇게 될 수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점점 이제 퇴장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게 60에서 보통 65세, 70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60에서 70세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거의 다 물러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그 5개 또는 6개의 영역이 뭐랄까 밸런스가 맞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역별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보통 5개나 6개로 나누는데 여기는 제가 6개로 나누었어요. 근데 이게 기준은 없습니다. 컨설팅 회사나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들 보면 5개로 나누기도 하고 6개로 나누기도 해요. 기준은 나름대로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영역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재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재무적인 준비를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굳이 왜 생애설계라는 타이틀을 넣고 이런 영역들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이 60이 넘어가면 이 5가지, 6가지의 영역들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젊었을 때, 특히 50대, 40대, 30대 이 정도까지는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돈이, 그러니까 재무가 중요하고 그게 주가 되고 일이 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생 2막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냐면 재무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실은 일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재무적인 준비가 잘 안 되어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연관성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건강관리를 잘 해서 출퇴근할 수 있고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면 일하시겠죠.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가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인생 2막의 관계들 중에서 저희가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관계가 뭐냐면 부부관계, 그 다음에 친구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계에서도 보통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친밀감이 높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신다라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일하려고 해. 좀 천천히 해. 쉬어도 돼. 놀아가면서 해도 돼. 좀 여유 있게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60이 넘으신 남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는 게 있으세요. 한 6개월만 집에 있으면 이 사람이 돈은 안 벌고 이제 경제적인 활동은 안 하고 계속 집에서 저렇게 있을 건가라는 눈치를 주신대요. 누가? 배우자께서. 네. 네. 그래서 가족관계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들 속에서도 꼭 일하고 연결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 패턴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가와 관련해서는 여가를 직업화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케이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가가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걸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가가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일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중요한 것만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는요, 제가 사칙연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잘 모르세요, 내용들을.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칙연금을 50대에 퇴직하기 전에 들여다봐야 맞을까요? 아니죠. 젊었을 때부터 챙기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축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안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금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 50대 후반이나 60대신 분들한테 그 커리큘럼을 짜면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강좌가 뭐냐면은 저기 사측연금에 대한 강좌예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들어요. 그건 뭐예요? 그 전에는 잘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나이 때 듣게 되면 좀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챙겨야 되느냐? 20대, 30대부터 계속 챙겨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은 이래요. 뭐냐면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60 이후에 이제 저희가 퇴직을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측연금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60 이후에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얹어서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본인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측연금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자신감 있게 사회활동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챙겨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고민을 많이 하시죠. 연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이게 굉장히 잘 돼 계시는 분들은 60 이후에 사모님 배우자하고 해외여행 다니시고 이럴 때 아주 그냥 여유가 넘치세요. 네, 그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측연금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거는 조금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은 그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직업은 약간 이제 없어지는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직업은 새롭게 생기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변화들을 제대로 보셔야 내가 70대, 80대까지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이제 50대들 교육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격증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하나도 쓸데있는 게 없어. 뭐냐면 내가 60 이후에 진입할 수 있는 직업인가를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 조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격증이라는 게 그 국가 자격증도 있지만 민간 자격도 있잖아요. 근데 민간 자격이 홍보를 더 많이 해요. 아시죠? 국가 자격은 홍보 안 해요. 왜 해요? 그렇죠? 응. 근데 이제 민간 자격은 워낙 홍보를 많이 해요. 그거에 혹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쓸 데가 없어.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력서의 한 칸을 차지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력서의 한 칸을 차지해도 이제 풍기는 뭔가 그 뭐랄까 의미나 이런 것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잘 안 봐요. 이런 거 뭐 있나 보네. 이런 거죠. 네.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네. 괜찮아요, 선생님. 이 마이크만 저기 된대요. 소리가 녹음된대요. 뭐 드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이게 진입이 가능한지 활용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물어볼게요. 상담심리사, 심리상담사, 뭐가 전문 자격증이에요? 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진짜 전문가는 상담심리사예요. 이게 상담학회에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발부하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강의하다가 버벅거리는 거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저희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알아요.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구나. 네. 심리상담사는 민간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강의만 듣고 소정의 시험만 통과하시면 다 배부되는 자격증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다가 이게 심리상담사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셔서 덜컥 심리상담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상담 심리사가 정식 전문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자, 결국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니즈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기준이 뭘까요? 전문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1세기의 경력관리의 키워드는 전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래 학교 가서 학위만 따면 전문가냐? 그거하고는 조금 예, 그것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박사 가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예, 전문성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은 시대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예측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고용 가능성의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표를 따로 만들까 하다가 예, 그냥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고용 가능성의 뜻이 뭐냐면 고용이 가능한 어떤 역량을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그걸 구성하는 것들이 뭔가라는 거를 한번 볼게요. 저기서 자산이 제가 전문성의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 경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트워크는 뭐예요? 인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할 때 뭔가 도움을 받거나 줄 수 있는 관계들을 어떤 전문성과 관련된 네트워크로 봅니다. 근데 점점 이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저희가 들여다보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취업을 했습니다라는 프로테이지가 75%가 넘어가요. 50대 이후의 분들은. 그러면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잡코리아 사람이 이런 취업 포털을 통해서 취업하시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일자리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삼성 들어갈 때 그 채용 공고 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제 아는 분이 삼성에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컨설턴트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력서 하나 줘봐라. 한 장 써서 줘라. 라고 해서 이력서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면접 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면접 보고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어디에도 컨설턴트를 채용한다라는 공고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50 이후에는 그렇게 통용되는 채용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빙산 아시죠? 빙하. 그러면 위에 떠 있는 거는 얼마 그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네, 5%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많이 드러나면 10%고. 그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소화되고 있는 포지션들이 80%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를 내가 못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게 무슨 그냥 인맥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분야에서 일을 할 때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잘 만들어 놓고 교류도 필요하고 연락도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성격도 좋고 일도 너무 잘한대. 그러면 나중에 우리 회사에 포지션이 생겼으면 누구누구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누굴 추천하겠어요? 그런 분을 추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네, 그래서 60 이후에는 아니야 50대 이후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이동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저 전개는 뭘까요? 네. 고용 가능성의 구성 요소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자산이었습니다. 지식은 뭐 아시겠죠?
기술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얘기 드렸고요. 경험은 성공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력서에 쓰실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나요? 제가 옥토 제너리언 얘기하다가. 네, 일에 대한 걸 많이 말씀드려야 되니까. 성공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력서에 내가 어느 조직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거 갖고는 요즘은 안 통해요. 거기다 뭘 표현해야 되시냐면 어떻게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걸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업적, 선생님 업적 맞아요. 성과, 업적, 예, 성공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실 때 양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잘 쓰시는 거, 깨끗하게 쓰시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다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그러면 전개는 뭐냐? 내가 여기서 굉장히 능력 있고 일 잘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그 시기, 내가 그 조직에 있던 그 시기에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력은 뭐예요?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일 잘하고 잘했어. 근데 다른 회사로 갔는데 부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일하기 싫어. 안 했어. 뭐예요? 경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전개는 무슨 얘기냐면 경력 관리, 개발 이런 것들을 잘 지속적으로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느 조직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좁은 시각으로 이때는 잘해야 되지만 마음에 안 들면 하기 싫어 이렇게 가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경력 관리는 대학부터 본인 전공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기업 안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게 경력관리입니다. 경력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이 길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도 관리해야 되고 본인의 어떤 경력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 조직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어떤 분야에다가 목표를 두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겠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게 그냥 낙이고 이걸 가지고 뭐 명품을 살까 뭐를 할까 뭐 저속 노화를 위한 식단을 만들까 뭐 이런 걱정은 하죠. 그런데 내가 뭘 목표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나는 언제까지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큰 비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제 부서에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요번에 이 친구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요. 그리고 태도도 괜찮고 그래서 좀 키워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친구를 잘 키워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건강이 나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일을 좀 줄여줄 테니까 그냥 있을래? 그랬더니 그래도 안 있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다 싶으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경력이 약간 단절될 수도 있고 1년 반의 경력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요? 멀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전개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들이 내가 노력했던 쏟았던 시간들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5년 정도 있어야 경력을 인정받겠구나 하면 5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하나 뭐냐면 경력은 쌓입니다. 근데 단순히 쌓이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어떻게 쌓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 관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 자,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거를 내가 그냥 갖고 이렇게 어딘가에 있다라고 해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시장에 알려야 돼요. 그쵸? 그럼 뭘 하셔야겠어요? PR. 맞아요. 나 자신을 마케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잘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리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러면 활동이 필요하겠죠. 뭐 동호회를 한다던가 커뮤니티를 한다던가 학회를 간다던가 세미나에 참석한다던가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라는 거를 알리는 노력들도 필요하죠. 그런 과정에서 네트워크도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학회니 무슨 세미나니 뭐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명함 주고받으면서 명함에다가 이렇게 메모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언제 어디서 만났고 뭐 어때 인상은 어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강의는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예,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관심을 갖고 그런데 노력을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은 달라진다는 거. 자, 제가 집이 평택이에요. 개인적인 얘기 엄청 많이 나오네. 네. 근데 회사는 강남이에요. 근데 이제 열심히 다녀요. 왜냐하면 아직 체력이 되니까. 그럼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가 그렇게 되셨는데 꽤 다니세요? 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대단하시다. 뭐 부럽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여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동창들을 아직 이제 만나요. 근데 지금까지 일하는 조직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퇴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너는 아직도 일하냐?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저는 글쎄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즐거워요. 나와서 일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동안 여기저기 아파서 죽을 뻔했다고. 네, 집에 계시면 굉장히 즐겁게 잘 계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반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표현. 그게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환경 요소는 시대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노후가 길어졌기 때문에 50대에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산업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분야는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거나 기업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분야예요. 그럼 그 외의 분들에겐 누가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에서 하셔야죠. 네, 전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실 분들. 그래야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노후에 복지 예산을 뭔가 많이 그러니까 배정하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뭔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말 본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사회복지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네요. 네.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전번에는 강의하다가 그 다음 수업 있는 분들이 교수님 저희 수업 가야 돼요 이래서 끝낸 적도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이건 마무리예요. 네. 삶의 만족도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행복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인생의 이막을 얼마나 본인 자신이 만족하면서 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연구 논문을 좀 몇 개 찾아봤어요. 실은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연구 논문 얘기도 하는 게 조금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주관적 계층의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생의 이막이 중고령의 분들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일자리에 만족하고 삶에 만족하는 게 성공적인 노화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직업 생활을 통한 사회 참여, 그냥 뭔가 취미 활동을 하는 사회 참여가 아니라 직업 생활을 통한 사회 참여가 심리적 만족감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이막에 취미 활동은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도 60대, 70대들이. 근데 어딘가에 소속은 안 되지만 이게 뭐랄까 프리랜서 비슷하게라도 뭔가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뭐 취미생활 한다, 뭐 붓글씨도 쓰러 다니시고 요즘 캘리그라피죠. 뭐 뭘 하러 다닌다고 해도 어깨는 안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아세요. 뭐냐면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주관적인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그게 삶의 만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주관적 계층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소득, 그 다음 내가 정말 괜찮은 뭐 몇십억 가는 주택에 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뭐 어느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고 석사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뭔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의 용돈을 벌 수 있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의미,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내가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게 높은 분들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에도 일하셔야죠.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구조를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60 넘어서 일하고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데 한 30년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계층의식이 굉장히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이런 주관적 계층의식을 낮게 여길수록 본인이 낮다라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우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이나 불평등을 경험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다라는 거를 연구를 통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에 속해 있으시더라도 그 조직이 내 경력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 이막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추천하라고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뭘 얘기하냐면 오토텔릭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목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자, 누군가 대신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 홀로 가야 되는 거고 목표를 정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80대에도 일하실 수 있고 본인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실 거고 삶 전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커리어를 다루는 사람이어서 일하시라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연구 논문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네. 네, 네.